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시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최근 달러가 급등하고 또 주가가 폭락하는 등 월가에서는 연준이 빠르게 긴축 정책을 종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PCE 등 물가 지표는 여전히 연준의 매파 기조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증폭되는 현 시점에서 연준은 언제쯤 매파 기조를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연준이 매파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 수입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생산 단가나 또는 유통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한 번에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지난 9월 FOMC 미팅 이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의 중간값은 약 한 4.3%에서 3.4%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전망과 통계 자료의 예상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11월과 12월에 있을 FOMC 미팅에서 기준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또는 그리고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연달아서 인생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4분기 금리 인상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마도 미국의 고용 시장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9월의 신규 채용 자료를 보면 좀 더 유의미한 트렌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가 눈에 띌 만한 변화들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고 실제 고용 시장도 특이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8월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연준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큼의 고용 지표의 수치는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큰 변화가 없다면, 큰 변수가 없다면 오는 11월에도 4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11월에 FOMC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9월, 10월 고용 지표가 어떤 일종의 둔화세 또는 확실한 둔화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쇼핑 시즌의 또 실적과 연결이 되어져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한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미국의 주거비용 폭등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승 영향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미국 임대 시장 상황도 궁금하고요. 또 주거비가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시장 조사와 또 자료 분석에 따르면 8월의 평균 임대료가 2020년, 2년 전 12월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에 대한 피로감이 그동안 많이 컸고 또 주택 공급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무엇보다 여름철 이사철이 이제 지나갔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락폭 자체가 크게 크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기존에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버린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임대료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 시점의 변수를 이렇게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통계 자료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당분간 급격하게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당분간은 이 임대료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임대료를 포함해서 그 주거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거비가 이제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은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가겠지만 렌트 시장, 임대 시장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올 초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또 겨울철 난방비 이런 인상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답보를 하고 있는 그 이 주거비와 또 유틸리티 쪽에 조정을 통한 인플레 잡기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쉽지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고용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노동시장 상황을 증명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구인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데요. 하지만 앞서 연준은 실업률을 상향하는 등 고용 경색을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고용 시장에는 언제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용시장은 앞으로 11월과 12월에 있을 FOMC 정책, 그 미팅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시장의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이미 안정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을 정도이고요. 고용시장은 그러니까 코로나라든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경기 침체와는 뭐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이미 그 안정화 단계에 접었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연준이 그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늑장 대응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받았을 때도 크게 요동하지 않았었고요. 또 계속되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연준일 텐데 여전히 이렇게 강력한 긴축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스럽습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와 또 연준의 어떤 노동시장에 대한 매우 특별한 관심과 또 정책적 초점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주 어렵지 않게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 그 대통령 정부제 출범 때부터 고용 시장의 안정화를 경제 안정화의 어떤 파운데이션으로 간주해 왔었고 또 실제로 정말 청문학적인 그 공적 자금을 들이면서 지켜냈던 것이 이 고용 시장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서서히 냉각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면 연준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바인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롱텀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완만한 경제 성장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신규 일자리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7월에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들 훨씬 넘어서서 52만 개를 기록한 이후에 8월에 다소 이렇게 줄어드는 31만 명으로 1만 개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단순적으로 이렇게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오픈되어 있는 그 일자리 수가 1,100만 개에 육박을 하는 반면에 실업자 수는 그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단순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 수가 그 구직자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작년부터 시작된 그 연준의 긴축 정책 기조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여전히 지금처럼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고용 시장을 통한 어떤 그 소프트 랜딩 연착륙 정책 기조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 연준의 정책에도 큰 변화는 이제 없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로 최종 집계가 되면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 GDP 성장률만 봐서는 그 기술적인 침체에 해당되긴 하지만 고용 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견고하고 또 소비 시장도 여전히 이렇게 아직은 나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3,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예상들을 제가 적지 않게 접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자료에 따르면은 3, 4분기에는 0.3%, 2%, 3%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추정치의 자료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문제는 만약에 3,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정체 진체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리세션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확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더욱 이제 깊은 고심에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3, 4분기의 입장 발표보다는 올 4, 4분기 또는 내년 1, 4분기의 흐름에 대한 예측과 또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11월과 또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 만큼 이에 따른 뭐 경기의 흐름 또는 고용시장의 변화가 더욱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고용시장의 불안 요소와 또는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내년 초쯤에는 기술적 경제 침체가 아니라 실제적인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염려스럽게 또 이제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교수이자 JC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